이전 영상에서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이스라엘 건국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영국과 유대인의 밀월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라는 하두로 세 번째 파트를 시작하겠습니다. 16세기 초 포르투갈이 개척한 동방무역로는 아프리카 남단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했는데요. 영국은 1795년 네덜란드가 지배하고 있던 케이프를 빼앗아 인도와 극동무역의 주도권을 가져옵니다. 당시 서유럽 세계는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면화와 고무 등 노동력이 대량으로 필요한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었는데요. 인도를 식민지로 둔 영국은 케이프를 장악하면서 프랑스 등 경쟁국보다 한 발 앞서게 됩니다. 또한 케이프를 거점으로 아프리카를 남북으로 종단하여 카이로와 연결하는 식민지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러자 프랑스는 영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 계획을 구상합니다. 홍해와 나일강을 연결했던 고대 운하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과거에도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운하 건설 계획은 이미 몇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요. 신항로가 개척됨에 따라 향신료 무역의 주도권을 상실한 베네치아는 운하 건설을 위해 맘루크와 협상 중 오스만의 공격에 이집트가 정복되면서 무산됩니다. 오스만 제국도 콘스탄티노플과 인도 항로를 직접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 건설 계획을 세웠으나 비용 문제로 중단되었는데요. 프랑스 외교관 페르난디드 마리는 이집트 총독 사이드 파샤를 설득해 수에즈 운하 건설 계획을 발표합니다. 99년 동안 프랑스가 운영한 후 운하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집트에 양도하기로 합의한 것이죠. 문제는 자금이었는데요. 수에즈 운하 회사는 주식 40만 주를 발행해 건설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는데요. 프랑스가 20만 7천 주를 담당하고 나머지는 운하에 관심을 둘 만한 강대국의 분할 매각을 추진했는데 모두 거부합니다. 영국이 동방무역로가 위축될 것을 우려해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어쩔 수 없이 이집트 정부가 빚을 내 17만 주를 매입하는 덤터기를 쓰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운하 건설에 필요한 투자를 하지 않고 99년 뒤 운영권을 받으면 되었을 텐데 계획이 좌초될까봐 무리수를 둔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운하 건설이 시작되자 영국은 수에즈 인근 부족들의 반란을 부추기거나 건설 노동자들이 노예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비난하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데요. 결국 수에즈 운하 회사는 이집트 법인으로 프랑스 정부는 어떠한 권리가 없다는 최종 합의가 이뤄진 끝에 공사를 재개해 1869년 수에즈 운하가 개통됩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수에즈 운하 개통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했으며 영국을 견제하는 데도 실패합니다. 운하 개통 2년 만에 프로이센과의 전쟁이 터진 것이죠. 독일 통일의 주도권을 쥔 비스마르크는 나폴레옹 3세가 이끄는 프랑스 제2제국을 무너뜨려야 프로이센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전쟁에서 패한 프랑스는 막대한 배상금과 함께 무너진 군사력을 빨리 복원해야 할 만큼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이집트에 신경을 쓸 수가 없었죠. 강력한 후원자인 프랑스가 허둥지둥하자 이집트 정부는 눈앞에 닥친 재정 위험을 피하고자 수에즈 운하 회사의 주식 17만 주를 통째로 시장에 내놓는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영국 정부가 전부 매입합니다. 수에즈 운하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감안할 때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로 가는 바닷길이 크게 단축되는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도에서 발생한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빠르게 군사력을 투입할 수단이 필요해진 것이죠. 숙적인 프랑스가 주도한 수에즈 운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던 영국은 즉시 지분 확보라는 방법으로 운영권에 참여할 권리를 획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매각 결정이 예측할 수 없이 전격적이었기 때문에 영국도 비상수단을 동원하는데요. 당시 협상을 주도한 영국 총리 벤자민 디즈레일리는 프랑스 몰래 양도 계약을 체결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주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이전부터 연줄이 있었던 로스차일드 가문으로부터 400만 파운드를 빌려 해결합니다. 주식을 매입한 1875년경 영국 정부는 이미 유대인과 밀월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덕분에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영국 하원은 열렬한 박수로 매입안을 통과시킵니다. 운하 운영에 개입을 시작한 영국은 이집트에서 시위가 발생하자 운하 보호를 명목으로 대규모 군사를 투입해 수에즈 운하와 시나이 반도를 점령하고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영국은 대서양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관문도시 지브롤터와 인도양으로부터 홍해에 진입하는 관문도시인 아덴을 식민지로 삼아 군사기지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선박이 통과할 지중해 측 도시 포트사이드와 홍해에 인접한 수에즈에 군사를 주둔시켜 인도양에서 홍해 그리고 지중해를 연결하는 새로운 항로를 장악한 것이죠. 이슬람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 반도에도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또한 케이프를 확보하면서 계획한 아프리카 종단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자 곧바로 이집트를 제압하고 나일강을 따라 식민지개척에 착수하는데요. 사헬무역로를 장악하기 위해 아프리카 횡단 계획을 진행 중이던 프랑스를 파쇼다에서 만나 손쉽게 승리합니다. 사헬을 횡단하는 프랑스군에 비해 보급 부대의 규모가 달랐던 것이죠. 이는 인도와 극동이 연결되는 모든 무역로를 영국이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벌어질 대규모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은 우나운 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자금을 유대인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빌렸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영국의 종교개혁과 100여 년 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데요. 영국의 종교개혁은 신학적인 논쟁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시작됩니다. 16세기경 헨리 8세의 이혼 문제에 교황이 끼어들어 이러쿵저러쿵 간섭하자 영국의회는 헨리 8세의 명령이 교회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주교인 명권과 교회에 대한 과세결정권을 가진 교황의 권위를 무시한 것으로 영국 국교회는 로마 교황과 단절을 시도한 것이죠. 영국 성공회가 출현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후 영국은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극심한 종교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로마 카톨릭의 마지막 군주인 제임스 2세가 폐위되고 의회가 권리장전과 함께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를 선택하여 통치하게 합니다. 결국 카톨릭과 단절한 영국 국교회의 종교개혁은 카톨릭인 듯 하면서도 개신교의 방점을 찍은 독특한 성공회로 발전한 것이죠. 그런데 영국은 섬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종교 갈등을 겪으며 형성된 집단적 배타의식이 묘하게 하나로 뭉친 경우인데요.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민족주의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대륙과는 다른 길을 간 것이죠. 17세기경 영국은 북아메리카 진출과 동인도 회사 설립을 통해 인도와 청나라 등 동방무역이 활성화되자 착실하게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식민지 운영이 안정권에 접어들자 노동집약적이며 무역에 적합한 직물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시작합니다. 직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자 맨체스터를 중심으로 방적 산업이 발전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이죠. 면직으로부터 시작된 산업화는 기계의 수요를 크게 늘려 빠른 공업화를 달성하며 상업도시들이 성장하자 금융자본의 중요성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대륙에서 불어닥친 계몽사상과 프랑스 혁명의 여파로 유대인에 대한 차별 대우를 근절하는 계기가 됩니다. 곧바로 유대인에게 시민권이 주어졌으며 평등권이 보장됩니다. 차별 대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고리대금업이나 고물상으로 큰돈을 번 유대인들이 금융업에 진출하게 되며 그중 가장 성공한 사람이 세파르딕 출신의 몬테피오레스와 아슈케나지 출신의 로스차일드입니다. 당시 런던의 금융가는 영국 유력 가문들과 토호들의 구심점이었던 동인도 회사 주주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1857년 인도에서 발생한 세포위 반란에 책임을 지고 동인도 회사가 해체되자 토호들이 힘을 잃게 되며 유대인들이 런던의 금융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영국 정부는 이때부터 유대인 출신의 금융자본과 결탁하게 된 것이죠. 사실 유대인의 팔레스타인 이주가 시작된 배경은 1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65년 튀르크계 오스만 제국은 아랍 계열의 이슬람 세력이 유대인 정착을 금지하던 정책을 폐기하고 이주를 허용합니다. 오스만 정부의 관대한 정책 변화에 이슬람 세계에 살던 유대인들은 가족 단위로 하나둘 팔레스타인에 정착하기 시작하는데요. 겉모습도 비슷하고 사용하는 언어도 아랍어이기 때문에 원주민과 같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은 겉모습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달랐기 때문에 이주를 꺼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1798년 프랑스는 이집트와 시리아 원정에서 약탈해온 유물을 전부 영국에 넘겨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물을 분류하던 학자들은 구약시대부터 로마시대에 만들어진 다수의 유물을 확인합니다. 그러자 성공의 성직자들과 성서고 고학자들이 예수가 탄생한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존재와 함께 예수의 흔적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1805년 팔레스타인 협의회라는 단체를 구성해 직접 발굴을 시작합니다. 발굴 결과는 빠르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대체로 구약 성경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일치한다는 논평과 함께 발굴된 유물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러자 자귀를 받은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을 유대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영국 정부도 예루살렘 주재 영사관을 파견해 유대인 이주 정책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오스만 정부에서도 시리아 속주에 속해 있던 팔레스타인을 분리하여 별도의 지방 조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는데 영역과 경계선이 구체화됩니다. 당시 오스만 정부에서 실시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에는 무슬림 30만 명, 기독교인 4만 명, 유대인 1만 명 등 35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요.
런던 금융가의 거물인 몬테피오레는 팔레스타인을 유대인에 돌려주기 위해서는 영국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서한을 영국 정부에 전달합니다. 그러자 영국 정부의 고위 관료였던 샤프츠베리 백작은 유대인에게 팔레스타인을 돌려줘야 한다는 장문의 서한을 서방 세계 통치자들에게 전달하는데요. 이 서한은 각국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더 타임즈는 영국 정부가 유대인 국가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1851년 총리 스탠리 백작과 재무장관 디즈레일리가 나눈 대화록에는 유대인의 금융자본이 영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재무장관 디즈레일리는 이미 로스차일드 가문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죠. 디즈레일리는 100만 명이 살아가는 유대인 국가가 팔레스타인에 건설될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20년 뒤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 수립을 약속한 벨푸어 선언으로 이어진 것을 보면 이미 영국 정부와 밀약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80년대 오스만 제국에서 실시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인구는 50만 명이었으며 이들 중 유대인은 3만 명으로 이주가 꾸준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은 여전히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머뭇거리고 있었는데요. 급격한 변화는 동유럽에서 시작되는데요. 슬라브 민족주의가 반유대 정책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유대인 인구 중 절반이 살고 있던 러시아에서 학대를 견디지 못한 집단 탈출이 시작됩니다. 유대인이 탄 배가 팔레스타인 도시 야파에 도착하며 집단 이주가 시작된 것이죠. 2000년 전 로마에 의해 강제로 추방당했던 유대인의 불행은 굽이굽이 역사를 돌고 돌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해묵은 종교 갈등이 결국 발목을 잡아 팔레스타인 분쟁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어떻게 아랍인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을 건국했을까요?